흔히 독일 공군 총사령관 괴링이 공군만으로 끝내겠다는 그 허풍에 히틀러가 넘어간 것이다. 혹은 히틀러는 영국과 싸울 의지가 없었다. 또는 히틀러의 독단과 아집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완벽한 승리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순간, 그의 야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은 대체 언제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의 순간을 꼽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0년 5월 26일 독일 기갑부대의 아버지 하인츠 구데리안이 덩케르크를 20킬로 남긴 지점까지 정신없이 진격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렵 영국 처칠 수상은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저는 오늘 비극적인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유럽은 히틀러에게 굴복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영국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인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입니다. 우리의 확고한 정책은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기만적인 강화 조약이 아닌 전쟁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을 하는 목적은 바로 승리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이 기필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순간 무려 33만 명이 넘는 영프 연합군 병사들이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칠은 모든 수단을 다해 이들을 구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나모 작전. 당시 영국 해군이 보유한 모든 배가 투입되었고, 해군의 군함 외에도 요트, 어선, 낡은 바지선 등 모든 종류의 민간 선박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구해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엄중한 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5만 명만 구한다 해도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1940년 5월 26일 영국에게 그 기적이 거짓말처럼 일어납니다. 바로 히틀러의 기갑부대 정지 명령. 영프 연합군이 몰려있는 지역은 고작 폭 35킬로, 중심이 10킬로에 불과했기에 포병으로 두들겨도 되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차부대의 돌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상황에서 히틀러는 왜 기갑부대 정지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 이와 관련된 자세한 진실은 구데리안 2부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었습니다. 흔히 독일 공군 총사령관 괴링이 공군만으로 끝내겠다는 그 허풍에 히틀러가 넘어간 것이다. 혹은 히틀러는 영국과 싸울 의지가 없었다. 또는 히틀러의 독단과 아집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실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히틀러는 휘하 참모들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는 편이었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였던 시기였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1차 대전이 악몽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일 기갑부대가 너무 깊숙이 그리고 빨리 전진한 것에 대한 전술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틀러뿐 아니라 만슈타인, 구데리안, 롬멜을 뺀 모든 독일 육군 지휘부가 똑같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전 당시 주공인 헤이집단군의 사령관이었던 룬투슈테트는 덩케르크에서 영프 연합군을 전멸시키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다음 작전을 위해서 기갑부대를 아껴야만 한다. 이 발언을 보면
당시 독일 육군 지휘부는 덩케르크에서 영부연합군을 섬멸하는 것이 서부 유럽 전역, 아니 2차 대전 자체를 승리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마슈타인, 구데리안, 롬멜과 같이 기동전이 장차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소장파와 알더, 룬투슈테트, 클라이스트 등 여전히 1차 대전의 기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틀러의 기갑부대 정지 명령의 이유는 당시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군 지휘부가 덩케르크에 포위된 영부연합군 33만 명을 전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덩케르크의 기적은 히틀러의 책임도 있었지만 독일군 지휘부 전체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히틀러가 정신을 차려 덩케르크로 진격할 것을 명령한 시기는 정지 명령 이후 5일이 지난 후인 1940년 5월 31일. 하지만 이때에도 히틀러는 기갑부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중요한 임무에 보병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영부연합군이 다 도망친 후인 1940년 6월 4일에야 덩케르크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망친 영부연합군은 무려 33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1940년 5월 10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도 당시 프랑스군 총사령관 까물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만약 히틀러가 우리의 막강한 마지노선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하는 친절을 베풀어준다면 나는 그에게 1억 프랑을 주겠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부연합군 151개 사단에 독일군은 135개 사단, 포병에 있어서도 영부연합군은 1만 4천문의 야포, 독일군은 7,378문의 야포, 전차는 연합군 4,204대에 독일군 2,439대, 보유 항공기는 영부연합군 4,469대에 독일 공군은 3,678대로서 절대 독일군 전력이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질적으로 따져봐도 독일군이 언제부터 독일군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20여 년 동안 베르사유 체제 아래에서 군사력을 제한당해왔던 불쌍한 군대였습니다. 1935년 히틀러가 재무장을 벌인 지 이제 겨우 5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독일군에 보유한 135개 사단 중에 정말로 무서운 부대는 구데리안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10개의 기갑사단과 차량화 사단뿐이었고 이들을 뺀 나머지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보병 부대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독일군은 탄약과 보급품도 부족해서 신속하게 이기지 못할 경우 공격은 그냥 멈출 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독일군이 생각처럼 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일군이 이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프랑스군 총사령관 까물레. 그가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은 서부 유럽 전역이 시작된 지 겨우 5일 후였는데 그것은 바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르덴으로의 엄청나게 빠른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고루한 사상인 선형 방어에 빠져 프랑스군의 가장 최정예 부대를 지나치게 전진 배치했고 후방에 예비 병력을 두지 않은 것은 가장 큰 그의 실책이었습니다. 또한 유능한 장군은 일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1차 대전 당시의 관행에 따라 까물랭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에 있었고 통신 마비로 인해 전선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까물랭이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지휘관이었다면 송신 깊이 들어온 독일 기갑부대와 후방의 보병부대와의 간격에 집중적인 반격을 가했을 것이고 이것은 독일군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틀러와 독일 지휘부가 두려워하며 기갑부대 정지 명령까지 내리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부연합군 내에는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군이 이긴 것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전력의 우세가 전부인 게임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전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작전과 실제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1940년 프랑스 전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승리는 천재적 전략가 만슈타인이 세운 너무나도 훌륭했던 나칠 작전, 그리고 그 작전을 최고로 잘 이해하고 있던 구데리안, 롬멜, 호트 같은 이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40년 5월 21일 진짜 주력 A집단군은 북부 프랑스를 뚫고 들어가 대서양까지 도달함으로써 영푸연합군 최정예 부대 모두를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포위망에 갇힌 병력은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 정확히 1년 남짓 후에 벌어지는 1941년 8월의 키예프 포위전에서 독일군은 무려 60만에 달하는 소련군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 이때 포위당한 영푸연합군은 이 규모를 더 능가했던 겁니다. 이 순간 프랑스 수상 레논은 다급하게 처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수상각하. 처칠은 다급하게 프랑스군 총사령관 가멀랭 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프랑스군의 반격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상각하, 우리에게 남은 예비 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때 구데리안의 기갑부대가 덩케르크 항을 덮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영푸 연합군에게 덩케르크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최정예 부대 모두를 프랑스로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후에 영국군을 대표하게 되는 몽고메리와 향후 연합군을 위한 최고의 전략을 선보이며 영국 육참총장이 되는 앨런 브룩도 모두 덩케르크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 본토에는 신병으로 구성된 훈련사단 단 2개뿐이었고 거의 모든 장비도 덩케르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 해군이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 해도 해군만의 힘으로 독일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막강한 독일 공군의 지원 아래 팔슈름 야거를 투입하여 영국 남부의 항구를 몇 개라도 장악했다면 영국군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부대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처칠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가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실 다이나모 작전의 가장 큰 성과는 33만 명에 달하는 영푸 연합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 것도 있었지만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드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33만에 달하는 병력 모두가 전멸당했다면 영국 국민은 싸울 의지를 상실한 채 처칠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칠은 계속 싸우는 것보다 히틀러의 평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롬멜의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설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이나모 작전 불과 1년 후인 1941년 2월부터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의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무려 2년 동안 영국군과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벌이게 되는데, 롬멜과 싸우게 되는 상대가 바로 덩케르크에서 무사히 탈출한 그 영국군 병력들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이 독일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서부 유럽에서의 전쟁이 종료된다면 미국은 영국에게 막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은 일어났을 것이고 미국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만 올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미국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일본을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히틀러는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독소전은 영국과 미국의 지원 없이 독일군과 소련군의 1대1 대결이 되었을 거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 어떤 실수를
히틀러가 저지른다 해도 소련군은 독일군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말한 대로 독일군과 소련군 양측 지휘 간의 역량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소련을 이기고 미국은 일본을 이긴 상황이라면 미국과 독일은 이념상의 차이가 없는 국가들이기에 미소 냉전과 같은 극한적 대립보다는 현재의 미국과 중국처럼 패권 다툼을 하는 형태로 세계의 역사는 흘러갔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덩케르크 항에 33만 명의 영프 연합군을 몰아넣었다는 것은 2차 대전 초반에 준비되지 않은 히틀러에게 찾아온 너무나도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틀러를 비롯한 당시 독일군 지부의 꼰대들은 이 엄청난 기회가 엄청난 기회인지를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작전을 설계한 만슈타인은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작전을 구상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만슈타인 일부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슈타인은 영프연합군 전체를 섬멸한다는 전략적 승리를 목표로 하여 작전을 짰던 겁니다. 하지만 독일군 지휘부의 전략적 감각 결여는 어쩌면 2차 대전 자체를 승리로 끝낼 수 있었던 전략적 승리를 프랑스 점령이라는 작전적 승리로 축소시키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